DB 할 거예요. 오케이.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 뭘까요? 데이터베이스의 정의란? 어디로 썼지? 어디로 썼지? 두 줄. 키워드, 목적, 어디 갔어요? 데이터베이스. 뭐예요? 데이터베이스 뭔가요? 아, 이거 벌써 버티시면 어떡해요? 아, 이 데이터베이스 모르시는 분 아무도 없잖아요. 이러시면 어떡해요? 목적은 뭔데요? 얘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공, 공유, 수집, 수집, 맞아. 수집도 해요? 이거 맞아. 지금도 수집하진 않잖아요. 그냥 클롤러고 공유하고 저장하고 네? 검색. 검색을 DB가 하나? 있는 걸 우리가 검색에 활용하긴 하죠. 데이터베이스 자체가 검색하는 기능이 있구나, 이게. 고개 숙이시지 마시고. 목적이 뭔데요? 아까 말한 두 가지 외에 데이터를 활용하는 어떻게 CRM. CRM 막 던지시는 거죠. 이쯤 되면 이제 막 던지는 거죠. 통합하거나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그다음에 공유하거나 이렇게 된 데이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모아놓은 집합체잖아요. 그리고 얘는 어떤 특징들이 있어야 되냐면 실시간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계속 데이터가 변경도 돼야 되고, 변경되거나. 그다음에 동시에 접근이 가능해야 되죠. 분명히 똑같은 얘기입니다. 기본적으로 이거 하기 위한 목적인 거죠. 이거 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구조화하고, 그렇죠? 또는 컬럼 기반이나 로우 기반으로 관리하는 모든 시스템, 데이터 집합체를 데이터베이스, 이걸 해주는 시스템을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DBMS라고 하는 거죠. 통제, 원공, 실계, 동네, 내예요, 네. 공유가 아닌 실계, 동네, 내용에 대한 참조. 내용 기반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참조해서 쓰니까 이걸 기본 특징으로 갖고 있는 애죠. 요거 부음으로 외우시면 돼요. 통제, 원공, 실계, 동네. 아마 다 있을 거예요. 홍조, 운봉실계 존대. 요거 해주는 애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만드냐면, 무엇을 만들어요? 스키마라는 걸 만들죠. 구조죠, 구조. 이 스키마에는 데이터의 기본 단위 구성인 표, 우리가 말하는, 다른 말로 릴레이션이라고 하는 테이블이 만들어지죠. 이 릴레이션 안에 우리가 하나하나의 속성들, 엔티티라고 하는 속성들을 가지고, 엔티티를 가지고 무엇을 하는 거예요? 모델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데이터베이스의 모델링,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려면 결국 우리 무엇을 해야 되면 모델링을 해야 하는데, 모델링 할 때 우리가 보통 여러분도 알고 있는 모델링의 절차는 특별히 기사도 나타난다는 거죠. 모델링의 절차는 여기서부터 했습니다. 정말 안 되더라고요.
어떤 거? 그렇죠. 개념물. 이거 3단계 절차라고 하죠. 모델링의 3단계 절차. 그럼 4단계 절차는 얘는 3단계. 4단계라고는 뭘로 면 될까요? 뭐가 없어요. 무조건 들어가야 될 게 하나도 없는 뭐가 없어요. 절차. 네? 정규로? 그럼 여기 안에서 하는 거. 모델링을 하고 싶어. 개론물로. 그럼 뭐가 빠졌어요? 가장 중요한? 네? 아키텍처. 이 개론물을 하고 싶어요. 뭘 갖고 할 거예요? 이 개론물을 하려면 이 개론물 하기에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뽑는 절차가 있어야지 맞을 거 아니에요. 우리 맨날 넣으면 되는 거 뭐죠? 요구사항, 수집. 요 수를 해야 개론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4단계 절차하면 요개론물. 5단계 절차는 힘들. 시험대 여기 나와요. 3단 그냥 절차 물어보기도 하고요. 4단계 절차, 5단계 절차 물어볼 수도 있어요. 예. 계획, 요 계획의 문제네. 앞에 넣었으면 뒤에는 끝나가는 뭐예요? 운영하죠. 운영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개념은 이 엔티티들 개념 이럴 때 보통 많이 쓰는 용어가 우리 추상화라는 용어 많이 쓰잖아요. 추상화 뭐 하는 거예요? 우리 그 프로그램 공학에서 했었잖아요. 추상화는 어떤 것? 그냥 추상화는 시험 문제 나와요. 여러분들 또봉에 했잖아. 뭐였어요? 네. 현실 세계 뭐를? 네, 현상. 또, 네? 뭐로 하는 거예요? 추상화라는 걸 언제 써요? 우리가 자꾸 진짜 용어를 잘 정리하셔야 돼요. 추상화. GPT한테 물으시면 생각이 나오지 않아요. 맞아. 현실 세계 사건, 현상, 또는 액션, 이벤트,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능과, 그렇죠? 요소, 엔티티로 정의하는 거죠. 그래야 데이터,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용어로 정의를 해야 걔를 데이터화하든, 그걸 기반으로 다이어그램을 그려내든, 그렇죠? 그런 걸 다 우리가 추상화라는 용어에 갖다 쓰는 거고. 개념이라는 용어가 들어갔을 때 제일 많이 쓰는 게 보통 그런 거죠. 우리가 결국 IT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렇죠? 현실 세계에 있는 게 실제 우리가 쓸 수 있는 어떤 이벤트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어떤 값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걔를 정의해 줘야 되는 거죠. 얘는 뭐야? 구체화해서 특별한 단어나 용어, 엔티티라고 할 수 있는 구성으로 정의를 해줘야 그걸 기반으로 할 거예요. 우리가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사다, 바이 이런 거, 팔다 이런 거, 셀 이런 것들 그런 거거든요. 이렇게 개념을 통해서 요구사항을 그런 어떤 요구사항들이 있어 그걸 추상화해서 개념으로 만들어 또 엔티티들을 뽑아내 속성에 대한 속성들을 뽑아내면 그거 갖고 우리가 논리적인 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논리적 모델링은 뭐라는 걸까요? 자, 그렇죠. 이 엔티티들의 그렇죠? 범위, 즉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서 말할 수 있는 도메인이죠. 각각 밸류들의 값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바이라는 뭐 상품이라는 애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상품 하나에
상품의 이름도 있을 수 있고 상품의 수량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그런 아이들 하나하나에 대한 이름들, 용어들을 정의하고 그 용어별로 이 이름에는 몇 글자까지 속성들, 실제적인 도메인의 속성값들을 지정하고 그것들을 어떻게 해요? 정규화 기반으로 설계해서 테이블을 만들어내는 것, 논리적인 것. 이때 논리적인 건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용어들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정의한 걸 만들어내는 과정을 우리가 논리 모델링이라 하는 거고 그렇게 만들어진 걸 기반으로 실제 DB에 저장되는 물리적인 값들, 엔티티 기반의 약어.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커멘트라는 것들을 기반으로 만드는 거 보통 논리 모델링이 되는 거예요. 물리 모델링은 실제 거기에 속성 값들로 우리가 지정하는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는 우리가 개발자들이 쓰는 용어들 있잖아요. 쿼리라는 걸 통해서 뭐 테이블인데 사람의 테이블은 유저 인포 이렇게 테이블의 이름을 만들고 거기에 유저 아이디 뭐 유저 NM 유저 네임이라고 잘 명시하지 않잖아요. USR 뭐 NM 뭐 이런 식으로 약어로 왜냐면 모든 내용을 길게 만들 수는 없으니 그렇죠? 그런 용어들을 다 지정하는 걸 우리가 용어 사전이랑 단어 사전이라는 용어를 쓰죠. 그 단어를 합쳐서 용어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에 대한 값들을 실제로 물리적으로 구현하는 걸 물리 모델링이라고 해요. 실제 데이터베이스의 물리적인 근간을 만들어주는 것을 물리 모델링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전체적인 과정을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는 모델링 과정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최소 단위를 우리가 뭐라고 해요? 트랜잭션이라는 용어를 쓰는 겁니다. 이 트랜잭션 안에는 실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모든 행위, 아까 잠깐 말했던 CRUD 같은 거, create, read, update, delete의 약자죠. 데이터를 생성하거나 인설트하거나 읽어온 셀렉트하거나 있는 데이터 수정하거나 업데이트하거나 지우는 딜리트하는 이런 모든 과정 등을 한 번에 처리하는 최소 단위 이게 중요해요. 한 번에 처리하는 한 번에 처리하는 최소 단위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해요? 트랜지션이라는 걸 씁니다. 근데 데이터베이스는 특별한 구조를 갖고 있죠. 어떤 특별한 구조? 다중 사용자들이 동시에 접속해서 데이터를 사용한다는 특별한 구조를 갖고 있어요. 이 사람들마다 이 트랜잭션 기반으로 여러 가지 행위를 한 번에 실행을 해요. 그러다 보니 트랜잭션은 무엇을 유지해 줘야 되냐면 직렬성이라는 걸 유지해 줘야 돼요. 왜? 데이터가 막 섞일 수 있잖아요. 내가 업데이트를 치는 중에 이 사람이 딜리트를 해서 데이터가 날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럼 내가 예상한 결과값이랑 최종 결과값이 다를 수 있죠. 그럼 우리가 상품을 구매하는데 지금 나는 얘가 100만 원에 팔려고 했어. 근데 다른 사람이 1원으로 수정을 바꿔놨네? 그리고 난 100만 원 했으니까 이 100만 원겠건 했다가 그렇죠? 구매를 했더니 갑자기 값이 바뀌었어. 또는 내가 1원짜리 구매인 줄 알고 구매를 해서 100개를 샀어. 그랬더니 갑자기 관리자가 그 중간에 바이 누르기 직전에 1억으로 값을 바꿔놨네? 그럼 어떻게 돼요? 난리 나는 거죠. 그거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유지하는 걸 진열성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트랜잭션이 방금 말씀드린 이것들 유지하기 위해서 네 가지의 특성을 또 갖고 있어요. 힘들어 죽겠죠. 자꾸 뭐가 네 가지씩, 세 가지씩. 네. ACID라고 하는 네 가지의 특징을 갖고 있어요. 애시드는 한글로 원일 고 0이라고 해요. 원, 일, 고, 0. 원자성, 어토믹, all or nothing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두가 되든가, 원자성. 모든 게
이 한 번에 처리하는 애들이 전부 다 되든가, 다 취소되든가. 중간에 한 번이 하나라도 실패가 나면, 왜? 한 번에 처리되는 거기 때문에 얘가 리드 하나만 있을 수도 있고, 실제로 우리가 코딩을 하다 보면 어디서 데이터 읽어와서 일부 데이터는 업데이트 치고 어떤 데이터는 좀 넣어주고 이 한 번 처리하는 걸 왜 그런 거죠? 사용자의 정보를 수정할 수도 있고, 우리가 구매를 하게 되면 구매 정보에도 데이터가 들어가고 결제 정보에도 들어가고 다 따로 들어가잖아요. 구매 정보에서 구매 리스트에 카운팅이 됐어. 근데 여기서 결제하기 직전 페일이 났네? 근데 구매 정보는 업데이트 돼 있으면 어떻게 돼요? 구매한 것처럼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한 번에 다 처리돼야 돼. 중간에 실패 나는 거 일부만 적용되면 안 된다는 거죠. 즉, 트랜잭션이라는 건 그런 용도가, 그런 기준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 그다음에 펄스샷이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같은 얘기죠. 그게 어솔레이션이라고 도립성이라고 하는 이 직렬성을 유지하기 위한 특정한 조건들을 주어야 한다는 게 고립성이에요. 왜냐면 이 트랜잭션이 직렬성이 유지되지 않으면 발생하는 네 가지의 현상이 있어요. 더티 리드, 뭐 리스폰스 리드라고 하는 여러 가지 패턴 리드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같은 거죠. A라는 트랜잭션이 데이터를 넣고 셀렉트를 했어. 그래서 내가 원하는 값이 있었는데 중간에 데이터를 바꿈을 해서 원하는 결과가 바뀌는 문제. 또 통계 데이터가 변경되는 문제. 이런 여러 가지 케이스별로 뽑아놓은 것들이 있죠. 그것들을 고립성이라고 하고요. 그걸 유지해 주는 것, 레벨이 있어요. 왜? 속도 때문에. 항상 직렬로만 하면 Q라는 곳이 계속 쌓이기만 할 거 아니에요. 특정한 것들은 데이터가 손상되지 않다고 보는 특정한 레벨에서는 고립성 수준을 좀 낮추고 뭐 딜리트 업데이트 같은 중요한 데이터에 대해서는 고립성을 높이고 그걸 유동적으로 해야 될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해주는 걸 고립성. 그냥 영속성, 듀러빌리티라고 하는 영속성은 데이터가 저장되고 나서 지워지면 안 되잖아요. 그걸 유지해 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특징들을 갖고 있는 트랜잭션은 당연히 순수 절차가 필요하겠죠. 방금 말씀드린 걸 절차로 뽑아내면 돼요. 그래서 트랜잭션 생성이 되면 DB를 하신 분들이 너무 없는 것 같아서 그냥 제가 다 설명하는 거예요. 여기 거의 없으신 것 같아서 내가 개발하시거나 DB 좀 하신 분들 있으면 중간중간 물어볼 텐데 앞에 보니까 아예 DB랑 연관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신 것 같아서 생성이 되고 나면 우리는 둘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실패가 되든지 그렇죠? 또는 여러 개를 한 번 한다고 했으니까 일부만 성공할 수 있겠죠? 그걸 보통 우리가 부분 커밋이라고 해요. 파티셔닝 커밋이라고 하는 부분 커밋. 커밋이라는 게 뭐냐면 데이터가 완료되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게 막 끝났어? 이런 걸 커밋이라고 하는데 부분만 돼요. 부분 커밋된 이후에는 또 실패가 있을 수 있겠죠. 그렇잖아요. 두 개는 되고 하나 실패할 수 있잖아요. 실패된 건 어떻게 돼야 돼요? 철회돼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다른 말을 롤백 이런 것도 쓰는 또는 부분 커밋된 게 끝까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료가 되겠죠. 그래서 암기법으로는 이게 보통 생성 또는 활성이라고도 하는데 활구 신환철, 생구 신환철 뭐 이렇게 암기를 해요. 구신원철. 절차 물어볼 수도 있고 특성 물어볼 수도 있어요. 잘 나오는 시험 문제. 이렇게 처리된 걸 데이터베이스 어, 네.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데이터베이스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데이터베이스는 가장 핵심적인 게 동시성과 공유, 이런 실시간성을 유지해줘야 되는데
다중 사용자가 이 데이터베이스를 쓰다 보니까 계속 발생하는 문제는 뭐예요? 공시성, 공시성 제어나 그렇죠? 또는 데이터가 일부가 손실되었을 때 어느 시점까지 복구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회복을 해야 하는지, 회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회복 기법이 중요한 이슈가 되는 거죠. 네. 데이터들이 다중 사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무결성 이거 두 개 합쳐서 무결성을 유지하는 기법이라고 해요. 이걸 합쳐서 무결성 유지, 무결성 이렇게. 회복이라는 거는 뭔가 이전에 데이터가 있어야 회복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뭘 기반으로 할 수 있냐면 어딘가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갖고 올 거죠. 우리 저장하는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는 로그로 저장하는 거란 말이에요. 한 주를 이제 로그를 기록해 놓고 로그를 읽어서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회복 기법은 로그 기반으로 수행을 해요. 로그를 기록하는 거는 또 네, 설명하면서 죄송한데 또 두 가지 방법을 할 수 있죠. 즉시 즉 트랜잭션 하나하나마다 로그에도 기록하고 그렇죠? 데이터에도 기록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또는 지연 그냥 행위 전체가 끝날 때마다 한 번에 기록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즉시와 지연 기반으로 수행된다. 회복 기법은 총 세 가지 정도의 뭐 네 가지 더 있어요. 있긴 한 최소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회로 회복 기법은 회로 체크라고 하거든요. 하나 더 얘기하면 여기 앞까지 하면 돼요. 회로 체크 앞. 회복 기법엔 로그 기반의 회복 기법, 그다음 체크리스트, 체크리스트, 체크 포인트, 체크리스트, 체크 포인트, 그다음 그림자 회복, 그다음에 아리아스라고 하는 아리아스라고 하는 기법이 있어요. 체크 포인트는 중요한 거라서 여기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체크 포인트는 말 그대로 로그에 특정한 포인트 위치를 두고 이 포인트, 그러니까 트랜잭션 1, 트랜잭션 2, 트랜잭션 3이 이렇게 수행되면 뭐 이런 식으로 수행이 될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현재 페일이 난 시점 기준으로 이 페일이 난 시점을 기준으로 체크 포인트 1, 2, 3이 있을 때 이 시점 바로 이전 체크 포인트까지 실행한 것 중에 포인트 안에 완료된 애들은 손댈 필요가 없죠. 포인트 안에서 시작해서 중간에 페일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얘는 다시 실행을 해줘야 돼요. 왜 앞에서 실행을 했었으니까 리두라고 해요. 다시 실행하는 걸 리두라고 해요. 그리고 얘가 지나서 실행되는 애들은 어떻게 돼요? 이거 지나가는 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포인트 이전에 시작된 애는 다시 시작해 줘야겠지만 이 포인트 이후에 시작된 애는 저장된 스택 아예 없으니까 얘는 언두라고 추결시키는 거예요. 이거를 뭐 기준으로 포인트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체크 포인트 회복 기법이라고 해요. 그림자 회복 기법은 더 쉬워요. 그림자 회복 기법은 로그가 아니라 별도의 물리적 디스크에다가 저장합니다. 그래서 장애가 나면 장애 시점에 이전에 저장됐던 경우 기준으로 복구해 주는 것. 이런 걸 그림자 회복 기법이라고 해요. 디스크 하나 잘 그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디스크 하나 잘 그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실제 데이터에다 이렇게 롤백 복구해 주는 거. 장애가 나. 요거를 그림자 회복. 아리아스가 조금 어려운데 아리아스는 역사 반복 붕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어,
특정 환경에서 장애가 나면 뭐 한다고 했어요? 복구해줘야 된다, 리툴 해줘야 된다, 다시 실행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복구가 될 거니까, 이전에 실행한 거니까. 얘를 하는 도중에 계속 장애가 발생하는 걸 또 나고 또 나는 걸 보통 이제 우리가 역사 번복 붕괴라고 하거든요. 이런 애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앞에다가 넘버링 같은 시퀀스 넘버링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회복해주는 걸 아리아스라고 해요. 로그 기반으로 넘버링 해주는 헤더에다가. 주요 키워드 일단 그런 부분 다 해드릴게요. 어쨌든 이걸 보통 아리아스라고 해요. 이거 우리가 회복 기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동시성 제어라는 걸 통해서도 복구를 하는데, 동시성 제어의 주음은 락투 낙타다. 낙타예요, 낙타. 낙타다. 사막에 가시면 낙타가 낙타다 이렇게 하시거든요. 안 웃기지만. 기본적으로 동시에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그럼 어떻게 제어할 거야?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게 데이터가 이렇게 뭐 들어오면 얘가 하나하나 셀렉션이라고 하면 셀렉션 중에 익스클루시브 락 또는 엑스락이라고 하는 애를 보통 인서트, 업데이트, 딜리트 하는 중요한 데이터들, 이런 추정이 되는 데이터들 우리가 익스클루시브 락, 베타락 또는 엑스락이라는 걸 쓰거든요. 이거 외에 일반적인 검색하는 애들을 S락, 쉐어드락이라는 걸 써요. 이 전체 단계를 다 락을 시키고 락이 된 걸 다시 언락을 통해서 해결하면 락을 걸었다가 언락을 하면 동시가 막힐 거든요. 락이 되었을 때 같은 건 못 들어올 거 아니에요. 같은 익스클루시브는 막겠다는 거고 같은 쉐어드도 막겠다는 거죠. 막고 열어주는 락하고 언락하는 과정을 통해서 동시성을 제어하는 걸 락킹 기법이라고 하고요. 얘를 얘를 2단계로 락킹하고 언락을 하는 걸 투페이지 락킹, 2PL이라고 해요. 2단계에 걸쳐서 락을 해주는 걸 2PL이라고 해요. 이 2PL은 미안하게도 꼬세개가 있어요. 뭐가 이렇게 세 개씩 있는지 모르겠어. 참 신기하게 꼭 세 개씩은 있잖아요. 주요 키워드 세 개씩은 외워요. 이게 어렵지 않아요. 한국어로 먼저 해드리면 엄밀한, 엄격한, 정점, 또 스트릿, 리쿠트, 레고로스, 스태틱. 엄밀한, 엄격한, 정적 락이 있는데 엄밀한 락은 이거예요. 얘를 락을 해주는 단계와 언락을 해주는 단계를 나눠주는 거예요. 이 두 페이지로 나누는 걸 엄밀한 락이라고 해요. 락, 언락. 참고로 여기 익스클루시브 쉐어드 락이에요. 여기가 우리가 이렇게 락을 해주는 단계를 뭐라고 하냐면 그러니까 그로브. 그냥 한 확장 단계, 한번으로 할게요. 영어가 돼요. 얘를 수축 단계라고 해요. 여기가 실제로 차단이 된 거죠. 차단 구간이. 확장과 수축의 2단계를 통해서 락킹을 해주는 걸 투 페이지 락킹이라고 하는 거예요. 얘를 엄밀한 락이라고 해요. 엄격한 락은 단계적으로 하되 언락은 한 번에 수행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의 익스클루시브 락, 쉐어드 락을 별도로 락킹을 해주는 게 아니라
번에 다 해주는 거예요. 이거를 엄격한 락, 레고로스 락이라고 해요. 스태틱 락은 반대로 락을 한 번에 다 해주는 거예요. 전체 데이터가 락이 다 될 때까지 아무런 진행을 하지 않아. 락을 하고 언락을 필요에 따라 순서대로 언락을 하는 걸 스태틱 락이라고 해요. 정적 락이 가능하려면 분석이 다 돼야 돼요. 모든 처리에 대한 분석이 다 그래야지 락을 한 번에 걸 거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동작이 들어올지 모르면 정적으로 할 수가 없죠. 한 번에 다 락을 걸 수가 없잖아요. 락이 무한으로 빠질 수 있잖아요. 아무것도 실행되지 않고 계속 락이 걸려있는 상태가 될 수 있으니까. 얘가 명확해야겠죠. 그러니까 동작이 뭐 이렇게 너무 많은 생렉션이 일어나지 않거나 특정한 환경만 반복되거나 이럴 때만 가능하겠죠. 이거 그림으로 그냥 머릿속에 넣으세요. 그냥 산 모양이었다가 오른쪽 절벽, 왼쪽 절벽 이렇게 외우시면 되죠. 그렇잖아요. 이름만 기억하시면 엄밀한 엄격한 정적 락. 세 가지 문제 잘 나오는. 이 2PL만 따로 시험도 잘 나와요. 외워주시면. 그 다음에 낙관적 기법. 낙관적 기법은 지금 이 CRUD가 동시에 들어오는 문제가 있어서 트랜지션이 이거를 그때그때 검증하는 거잖아요. 하나의 행위 하나를. 근데 낙관적 기법은 말 그대로 너가 들어오는 모든 트랜잭션은 정상일 거야라고 가정하고 시작하는 얘기. 그래서 모든 트랜잭션을 중간에 검증하는 게 아니라 트랜잭션 전체 행위가 끝났을 때 종료 시점에 하나 트랜잭션마다 종료 시점에 검증을 하는 거예요. 트랜잭션이 끝나면 리드하고 읽어야지 뭐 할 거잖아요. 그냥 밸리데이션 검증하고 검증된 거 기반으로 디스큐트 해서 실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과정을 언제 트랙이 다 들어오고 행위가 끝나면 연산이 다 끝나면 하는 걸 낙관적 비법이라고 해요. 아주 그냥 자신감을 넘치고. 그다음에 타임 스탬프 오더링. 그 근거이 없어요. 타임 스탬프 오더링. 타임 스탬프 오더링이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알만한 그 큐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T1, 2, 3가 있으면 얘를 정렬시키는 거죠. T1, 이런 식으로. 얘를 뭐에 따라서? 개별 카운터에 따라서. 트랙에서 1번이라고 첫 번째 들어왔다는 법이 없잖아요. 넘버링일 뿐이고. 또는 컴퓨터의 시간, 시스템 시간에 의해서 하거나 그냥 별도로 카운팅 해주는 내부 카운팅에 의해서 하거나 정렬해주는 거. 이걸 타임스탬프 모더링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멀티레벨 큐 같은 느낌인데 얘는 근거이 없어. 들어오는 트랜잭션마다 시퀀스 넘버를 하나씩 주는 거예요. 넘버를 하나씩 줘요. 그리고 실행된 것 중에 성공한 애들을 여기 언두 영역이거든요. 언두 영역에다가 넘버를 178, 256, 1, 12, 1029 이게 다 성공한 애들을 여기다 넣어놨다가 넘버 들어온 애가 실패가 나면 얘랑 숫자를 비교하는 거예요. 언두 영역에 있는 숫자를 비교해서 성공한 애보다 얘가 숫자가 높으면 낮은 애, 최대 낮은 애를 갖다가 넣어서 복구해주는 여러 개의 언두 영역을 저장하고 있다가 그 시퀀스 넘버 비교를 통해서 복구해주는 방법을 예. 타임 스태프 오더링이었네. 갑자기 제가 음, 동시성 제어. 음? 뭐야 이게?
여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MVCC였네요. 멀티, 그쵸? 네. 네, 다중 버전 동시 승계. 버전을 여러 개 만들어 놓은 거죠. 언드 영역에다 버전을 여러 개 만드는 거죠. 멀티 레벨은 이거 네, OS 토픽인데. MVCC. MVCC.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데이터에 대한 저장, 관리, 수행을 하는 것들을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라고 합니다. 이렇게 저장된 데이터를 가지고서 우리가 무엇을 해요?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서 우리가 정규화라, 관계를 기반으로, 그러니까 데이터가 중복되지 않도록 관리하면서 관계성을 만들어서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우리가 RDB라고 하는 우리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고 하고,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죠. 얘는 구조화되어 있어요. 중복 데이터가 허용되지 않아요. 그런 걸 RDB라고 하는 거고요. 중복은 괜찮아. 너무 대량의 데이터들 한 번에 빠르게 저장하고, 비록 중복이 있어도 상관없고 검색을 빨리 하는 게 좋겠어. 라는 기반으로 만들어진 게 우리가 NoSQL이라고 합니다. 얘가 나온 건 빅데이터 때문에 나온 거예요. 데이터가 적을 때는 관계형으로 만들 수 있지만 구조화해서 데이터가 우리가 감당 없을 만큼 쏟아져 들어온 로그성 데이터 같은 애들을 다 관계형 데이터로 만들어서 구조에 저장하기에는 속도가 너무 느리다는 거죠. 데이터베이스를 쪼갰다는 얘기는 관계를 잘 만들었다는 얘기는 분산해서 데이터 저장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데이터를 다 확인해야 되잖아요. 하나의 공간에 데이터 넣는 게 아니라 여기는 1분 여기는 1분 여기는 1분 여기는 그렇죠? 이런 넣는 중에 누가 또 읽고 있어. 그것 때문에 또 막 락이 걸려. 그러면 어떻게 계속 지연이 발생하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RDB가 당연히 OSPF보다 느리겠죠. 대신 중복 데이터는 없죠. 무결성이 엄청나게 보장되겠죠. 그런 거에 따라서 선택하는 걸 OSPF라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는 이런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베이스들이 존재하는 거죠. 우리가 보통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면 RDB, NoSQL 외에도 여러 개 알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유형은 뭐가 있나요? 데이터베이스 유형. 이렇게까지 아무도 얘기 안 하실 거예요? 아니, 쉬운 거잖아요. 데이터베이스 유형. 분산 DB, 정렬 DB, 또 뭐 있을까요? 네? 네. 벡터 DB도 있고 또 스파이럴 DB, 벡터 DB입니다. 그리고 또 뭐 있어요? 로우 기반 데이터베이스, 컬럼 기반 데이터베이스도 있고요. 그럼 로우 기반은 RDB라고 하고요. 컬럼 기반을 NoSQL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보통 칩 안에 같이 들어가는 온칩형으로 같이 들어가는 걸 인베디드 DB라고 해요. 메모리를 아예 반도체 위에다가 같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심어버리는 것도 있어요. 그다음에 뭐 NewSQL이라는 것도 있어요. NewSQL은 이제 두 개의 하이브리드 RDB랑 NoSQL을 적절하게 짬뽕하는 특징들을 가져요. 그런 애도 있고. 그다음에 SQLite 혹시 들어보셨나요? 전혀 DB 몇 번 없어요. SQLite라는 건 여러분 휴대폰에 많이 들어가 있는 경량화 데이터베이스. 최대 한 500메가 정도의 데이터만 저장 가능하죠.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정규화 이런 것들 RDB에 모든 걸 지원하지만 무엇이 빠지냐면 사용자에 대한 인증 과정 이런 게 다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100% 나만 본다는 가정하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데이터를 구조해서 저장한다는 것은 빠르게 데이터를 읽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특정 데이터.
대량의 데이터셋 입어올 때야 중복이 되든 말든 NoSQL이 빠르지만 인덱싱이라고 하는 그 데이터가 구조화 있다는 건 인덱스라고 하는 그 자료 구조가 있어요. 자료 구조의 그 알고리즘을 통해서 검색 횟수, 그 찾아가는 데이터, 내가 원하는 데이터 찾아가는 횟수를 줄일 수 있는 거거든. 인덱싱이라는 거. 그걸 통해서 빠르게 찾기 위한 게 결국 RDB인 거고. 그런 모든 것들, 그냥 특히나 이 트랜잭션, 내 데이터베이스, 일반 파일은 누가 쓰던 최종 거만 저장이 되잖아. 그쵸? 언제든지 내가 쓰는 중간에 다른 사람이 들어 데이터 바꿀 수도 있잖아요. 일반 파일을. 물론 이제 락이 걸려서 쓰고 있어요. 이런 걸 쓸 수 있지만 우리 컴퓨터에 여러 가지 시스템이 동시에 하나의 데이터를 쓰도록 하는 거. 사용자가 쓸 때는 그런 거 있어요. 얘를 쓸 때는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번호를 채워다 줘야 돼. 그럴 때 이제 이런 트랜잭션이라는 기능이 있으면 아니면 다 구현해야 되잖아요. 트랜잭션 없으면 이걸 다 구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경량화로 제공해 주는 걸 SQLite라는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거를 기반으로 데이터베이스들이 운영된다. DB 쪽을 너무 모르시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를 정교해서 저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냐면 데이터를 잘 저장하기 정교화라는 걸 이제 수행하게 되는 거예요. 정교화 얘기하시면 이제 또 졸리실 테니까 10분 쉬고 정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 기준으로 데이터베이스가 구성되고 모델링을 수행하고 그 기반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베이스들을 활용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기본적으로 RDB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규화라는 일을 해야 되는데 정규화의 목적은 인서트, 업데이트, 딜리트 이런 아이들이 있잖아요. CRD들이 수행될 때마다 중복 데이터가 발생하거나 의미 없는 데이터가 추가되거나 중요 데이터가 같이 삭제되는 이상현상, 어노말리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들 해결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게 정교화라고 보시면 것 같아요. 간단한 예로 테이블을 이렇게 그리죠. 이 테이블 안에 테이블을 나눌 때 좀 이렇게 나눈 상단을 우리가 프라이머리 키라고 하거든요. 주키. 그거 왜 여기 일반 속성, 일반 키라고 하는데 이 영역에 들어가는 우리가 만약 물건을 샀어요. 상품이 있어요. 상품이 있고 상품을 관리하기 위해 가끔 넘버링을 해줬어요. 그 상품이 뭔지를 구매해야 되니까 알아야 되는 상품의 이름을 넣었어요. 이 상품을 누가? 사람이 결제했어요. 결제에도 넘버링을 해야 돼. 찾을 수 있으니까 아이디어가 없어요. 그 결제한 이름이 뭔지 결제 명이 있을까 싶게요. 상품 수량이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하나의 테이블랑 이 데이터가 다 들어있다고 칠게요. 그럼 무슨 일이 발생해요? 상품 하나가 추가되면 의미 없는 결제 정보를 추가해줘야 돼. 그래서 공간은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에 하나, 둘, 네. 여기 하나씩 몇 군데가 들어올 거잖아요. 이렇게 데이터 있고 여기 데이터 한 줄을 추가하면 나는 이거 정보만 추가하고 싶은데 여기 정보들 뭐라 넣어줘야 되는 거죠. 또 결제가 잘못돼서 결제 정보를 지워버렸어. 갑자기 상품 정보가 같이 날라갔지.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얘를 두 개의 테이블로 나눠서
이런 관계, 실제로는 거꾸로 그래요. 뭐 이렇게 우리가 누가 1대 N이 될지 모르겠지. 이런 관계를 맺어줘야 된다는 거죠. 어디가 다수여야 되는지 절대 아이디가 하나일 테니까 여기 이쪽에 들어서 1대1 관계겠네. 아까 그림 같은 거 보통 까마귀 발톱, 프로프, 뭐 표기법 이렇게 하는데 이건 또 이제 표기법 종류가 많으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어쨌든 지금은 얘 하나당 하나씩 들어올 테니까 1대1 관계 이런 관계를 맺어서 정교를 한다는 거예요. 테이블 나눠주는 거죠. 이런 것들을 무엇을 기반으로 우리가 이런 것들 해주는 걸 함수적 공속성이라고 하거든요. 함수적 공속성, 함수 중속성이라고 해요. 이 함수 중속성에는 6개의 종속성이 있어요. 중복 또는 도메인 종속성, 중복이나 도메인. 도메인 종속성, 부분함수 종속, 이행함수 종속, 음, 결합, 다치, 주인, 뭐 이런 종속성들이 있어요. 이 종속성을 갖고 있는데 이것들을 해결하는 걸 정교화라고 하는 거예요. 얘를 해결하면 1정교화, 이걸 해결하면 2정교화, 얘를 해결하면 3정교화, 얘를 해결하면 BCNF 중간에 4정교화 대신 BCNF라는 정교화가 있고 다치를 해결하면 4정교화, 주인 해결하면 5정교화라고 해요. 정교화의 수준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테이블, 즉 이 릴레이션이 많이 쪼개지는 거죠. 여러 개의 릴레이션이 더 많이 만들어지거나 관계가 만들어져요. 그럼 무조건 쪼개면 좋겠죠? 그렇죠? 왜 안 돼요? 안 좋아요? 일부 조금 공부하신 거 좋아요. 얘가 나눠져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얘랑 얘를 같이 있는 데이터를 갖고 오려면 두 개 연결하는 구문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 여기서 일목 찾고 여기서 한 줄이면 하나만 찾으면 끝나야 되는데 얘랑 얘를 섞어서 갖고 오려다 보니까 데이터를 섞어서 연결해서 갖고 와야 되는 그걸 보통 우리가 조인이라고 해요. 조인이 많이 생기는 거죠. 이 조인에는 하기 위해서 조인만을 위한 연산이 꼭 필요한 거예요. 계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일부 데이터 갖고 와요. 일부 데이터 갖고 와서 얘는 1대 N이니까 얘 하나당 얘 5개씩 붙여야 되면 얘 또 5개 늘려야 돼요. 그렇죠? 어느 쪽 데이터 기준에 따라서 데이터가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원래 하나하나 데이터지만 실제로 갖고 왔더니 하나하나가 아닐 수도 있는 거죠. 하나하나만 하나겠네. 1대 N이면 이제 하나에랑 5개가 붙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걸 조인 연산이라고 해요. 조인 연, 이 조인 연산에도 뭐또세 가지가 있는데 근데 그건 이제 너무 밝게 머리 하나도 안 들어가실 것 같아서 이건 그냥 교환 보고 해드릴게요. 한 세 가지 조인이 두 가지가 타입이 있어요. 조인은 연산이 있거나 조인은 유형이 있거든요. 조인 유형은 실제 이렇게 테이블이 있을 때 어떤 식으로 조인하는 명령이거든요. 그래서 뭐 암기법으로 하면 조인의 유형은 자연스러운 날, 안, 박, 로, 크로스 뭐 이런 암기법이 있어요. 내추럴, 셀프, 이너, 아우터, 크로스 조인 뭐 이런 애들이 있고 뭐 각각의 뭔지는 여러분들은 지금 굳이 설명은 안 할게요. 일단 교환 보면 간단하게만 할게요. 지금 해드려도 머리 안 들어가실 것 같아서. 그리고 이거를 실제 DB에 저장하고 나면 저장된 여기서 실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 갖고 오기 위한 즉 인덱싱을 통해서 데이터 빠르게 갖고 오기 위한 방법을 보통 조인 연산이라고 하는 거고요. 조인 연산에는 꼭세 가지가 있어요. 네스, 네스, 네스.
네스티드, 그다음에 소트 머지, 해시 세 가지가 의 연산이 있고 얘는 인덱스 기준으로 가져오는 거. 인덱스 기준으로 못 갖고 오면 갖고 올 데이터들을 각각의 정렬을 한 다음에 합치는 거. 별이 다시 자꾸 끊겨요. 이런 걸 기준으로 이제 튜닝의 대상도 정하고 거기에 어떤 것들 추가하거나 뺄 거냐, 뭐 명령을 바꿀 거냐 고민하는 게 튜닝의 한 과정인데 뭐 이런 걸 한다 간다는 거. 다 주요 키워드인데 아직 좀 어려운. 어쨌든 이런 것들 한다는 거예요. 중부 이교자들 또는 두부 이교자들을 통해서 정교화 수행한다. 목적 정도만 아시고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좋아요. 각각 정교화 수행하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을게요. 거기까지는 안 해도 좋아요. 거기 어차피 실제 문제 나왔을 때 생각보다 잘 못 푸니까. 정교화 실제 해본 사람도 이게 문제를 풀려고 그러면 생각보다 잘 못하더라고요. 하지만 이게 가능하다. 그리고 이렇게 된 것들을 가지고서 무슨 문제가 생긴다고 했어요? 정교를 잘하면 중복이나 이런 이상이나 어노멀리는 발생하지 않지만 연산 때문에 속도가 느려지거나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속도 때문에 정교 같은 걸 반대로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보통 우리가 역정교화 또는 반정교화라는 용어를 쓰는데 수 목적은 단순히 속도 때문에 일부러 이상현상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정교화를 거꾸로 돌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할 수는 없어. 당연히 대상도 잘 정해야 되고 아무거나 할 수 없잖아요. 범위도 잘 정해야 되고 그다음에 대상 기반으로 굳이 꼭 이걸 해야 되는지 유도 검토 다른 방법은 없는지 검토도 하고 이것도 저것도 안 될 때 뭐라는 거예요? 그때 정교화를 수행하는 거죠. 역정교화를 수행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대유적이라고 암기법은 따로 있는데 대유적 범대칭 태클이는 뭐 태클관 중반 태클관 정분추 중파이중 뭐 이런 암기법이 있는데 그것도 나중에 부분 해드려도 기억 못하실 것 같아요. 어쨌든 그냥 기본적인 개념 정도만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 구성되어 있고 동작을 한다.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빠르게 검색하기 위해서 무엇을 넣냐면 우리 인덱스라는 걸 추가해요. 특정한 컬럼 엔티티 속성에다가 엔티티에다가 인덱스를 걸어놓으면 그걸 기준으로 미리 정렬되어 있는 별도의 테이블, 별도의 논리적이거나 또는 물리적인 테이블을 생성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클러스터링이라고 해요. 정렬이 되어 있으면 클러스터링, 정렬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이런 걸 만들면 넌 클러스터링 이라는 용어를 써요. 우리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인덱스를 추가하는데 장점은 뭐냐면 검색할 때는 빠르겠죠. 왜냐하면 인덱스를 펴었으니까 어떤 우리가 인덱스가 결국 우리가 라벨 붙이는 거잖아요. 몇 페이지에 뭐 있는지 가나다라 와서 기억기들이 우리 사전에 해놓은 게 인덱스다. 그거 해놨으니까 빨리 찾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넣을 때 인서트 트리를 업데이트 할 때 테이블 하나만 수정하는 게 아니라 이 논리적이나 물리적으로 만드는 여러 개들 다 수정 같이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 작업 CRUD 중에 인서트 업데이트 딜리트 할 때는 속도가 떨어져요. 반대 인덱스가 많으면 당연하겠죠. 관여해야 되는 테이블이 늘어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덱스는 마음 만들 수도 없고 최적화해서 만들어야 되고 이거 기준으로 설계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데이터가 어느 테이블에 저장돼 왜 그냥 단순히 느리다 막 설계하면 그냥 막 내 맘대로 막 쪼개놔 그리고 인덱스 그냥 마이너스 같네 하고 막 넣어놔 그렇게 개발하고 인덱스 넣으면 안 된다는 거죠. 실제로 이 기능에 대한 분석을 해야 되는 그래서 얘는 인서트 업데이트 딜리트는 많이 일어나지 않는 대신 그렇죠? 검색이 훨씬 많이 일어나는 테이블이구나 아니면 너무 같이 섞여 있으면 분리해야죠.
인설트, 업데이트, 딜리트가 많이 되는 애는 별도의 탭으로 빼고, 특히 뭐 수량, 뭐, 로그, 검색 결과 이런 애들은 계속 들어올 거 아니에요. 로그성 데이터는 많이 검색하지 않잖아요. 그런 애들은 뭐 별도의 테이블로 쪼갤 수 있고, 사용자 정보 같은 거는 많이 수정이 되진 않는데 많이 읽잖아요. 유저 인포 중에 특정, 뭐 이름 이런 거는 자주 읽잖아요. 한 번 쓰고 나면 수정 잘 안 되잖아요. 그런 애는 인덱스를 볼 수 있겠죠. 같은 테이블 읽지 않고 쪼개놔야 또 영향이 좋겠죠. 왜냐면 이런 거 일어날 때마다 또 락이 걸리게. 이런 모든 걸 고민하고 설계하는 게 DB 아키텍처. 막자면 엉망되는 테이블이 되는 거고, 이걸 진짜 잘 보려고 분석할 수 있어야 이제 아키텍처의 능력이 드러나는 거죠, DB는. 이렇게 진행하는 걸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설계하는 방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리는 여기까지. 그래서 이렇게 구조화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데이터를 기존에, 이제는 기존도 아니죠. 데이터를 관리했었는데, 어느 순간 기존에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데이터, 그냥 단순히 기록 형태로 언제 볼지 모르지만 통계에 나중에 활용하기 위한 형태로 데이터 저장했었던 로그성 데이터들이 굉장하게 많이 쌓이다 보니까 그 자원 갖고서 검색하거나 데이터를 확인해 보니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무궁무진하더라. 그래서 나온 이론이 NoSQL, 즉 빅데이터에 대한 관리가 중요시하고 대두되는 이유가 되겠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RDB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면 이렇게 구조화할 시간도 없어. 데이터가 너무 많으니까. 이런 인덱스 걸기도 애매해. 그냥 무조건 다 저장해야 돼.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이 생성돼 있다. 막 천만, 뭐 백만, 뭐 1억 인구들이 막 데이터 로그 접속했던 기록들 다 로그로 남겨. 그걸 다 쪼개서 넣어. 이걸 난리 나잖아요. 엄청 느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일단 저장. 너무 많으면 배치로 한꺼번에 저장. 일단 저장해놓고 필요할 때 어차피 내가 필요한 시점에 그 모든 데이터 다시 정리하지 않아 좋아. 빅데이터의 그런 거잖아요. 데이터가 많아. 데이터가 많으면 1억, 100억 개가 있다고 칠게요. 1000억 개가 되는. 이 중에서 우리가 퍼센트로 통계 기반으로 일정한 수치의 데이터를 확인하기 위한 게 빅데이터이지. 정확한 천만 인구 중에 1%가 뭐 했는지 알고 싶고 이걸 원하는 건 아니라는 빅데이터의 사상. 이 많은 데이터가 통계 기반으로 그룹이 이렇게 되니 그러면 얘는 어떻게 쓰면 되겠냐라는 어떤 방향성이나 그런 범위 기반의 데이터들을 추출하고 싶을 때 쓰는 거가 NoSQL 데이터이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를 얻으면 뭘 해야 돼요? RDB로 가야 돼요. 정확성을 필요로 하면. 빠른 대량의 데이터, 빠른 데이터, 통계 기반의 범위 데이터를 원할 때 당연히 NoSQL, 빅데이터로 가야 돼요. 데이터 속성에 따라서.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을 많이 생산되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얘를 저장하고 관리할 수 있어야 되냐면 기본적으로 실시간으로 처리가 어려운 게 배치, 일괄 처리 있다고 하잖아요. 특정한 시간대에 데이터 저장됐던 한꺼번에 저장해서 업데이트 치는 방식을 많이 사용하게 됐어요. 초기에는 이런 걸 관리해주는 시스템을 하둡이라고 하거든요. 하둡은 하둡 파일 시스템이라고 하는 HDFS라고 하는 파일 시스템을 기반으로 처리가 됐고 얘는 당연히 배치 형태로 처리가 됐어. 1세대 하둡. 얘도 이제 시스템이 발달을 하다 보니 기존에 우리가 지금은 이제 메모리 디스크가 비용이 많이 싸졌죠. 다시 오르는 추세지만 메모리 가격이 말도 안 되게 뛰는 바람에 오를 수 있겠지만 디스크에 비해서 가격이 현저하게 떨어졌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디스크 가격이 오를 수 있겠네요. 메모리 가격이 뛰니까. 디스크 수요가 늘어나니까 디스크 업체 많이 망했는데 생산업체 줄었을 텐데 여기까지 생각하고 얘는 얘기하다 보면 별 생각이 들어요.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 많이 오르셨어요. 많이 올랐죠. 그럼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면 많이 망했어요. 디스크 업체가. 메모리 가격이 확 떨어지니까 어쨌든 배치 형태를 했다가
메모리 기반으로 하는 게 훨씬 더 빠르다 보니 메모리 기반으로 업데이트되어 있는 버전의 파일 시스템도 나오는 거고. 걔들과 메모리를 하다 보니까 속도가 좀 빨라졌어. 그러니까 얘를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또 파일 그런 것들을 적용한 시스템들이 또 나오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나와. 그게 이제 빅데이터에 대한 관리 시스템들의 발전한 히스토리가 될 수밖에 없겠죠. 일단 이런 데이터, 이런 빅데이터나 데이터의 처리는 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 라는 거. 당연히 절차가 먼저 나와야 되겠죠. 그럼 절차는 뭐가 있으면 될까요? 이 빅데이터의 처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처음에 뭘 해야 돼요? 데이터에 대한 수집을 해야겠죠? 수집된 거 다음 어떻게 하면 돼요? 저장하겠죠? 저장한 것은 어떻게 해요? 인덱싱. 인덱싱은 뭐 힘드니까 데이터가 뭐 있는지 우리 뭐 하고 있는데요? 수집, 저장, 분석, 그럼 처리를 앞에 넣긴 하는데 실시간 처리할까, 배치 처리할 거야. 그죠? 처리를 넣을게요. 그죠? 음, 분석하고 나면 우리가 뭐 하면 돼요? 가시화해야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표현이랄까? 수저 처분표? 라고 하는 5단계 정도 단계에 걸쳐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걸 우리가 빅데이터의 처리, 데이터의 처리라고 해요. 그러면 이 단계별로 무엇을 하는지를 우리가 익히면 빅데이터의 처리를 절차별로 다 인지할 수 있겠죠. 그래서 처음에 수집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데이터 수집하는 방법은 이거. 네? 어떤 거? 틀려도 되는데 왜 이렇게 먹기 어렵게 왜 겁을 내시는 거예요? 아니 군대에서 그렇게 말 먹으면 어떻게 하시나요? 대표적인 방법 뭐 있어요? 트롤링. 뭐 하면 돼요? 어떻게 수집할 수 있어요? 자, 네, 그렇죠. 뭐요? 또 벤치마킹. 또 어제 많이 보는 게 나왔어. 이거는 할 수 있겠고 다 되죠. 수집이 안 되겠어요. 자동화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사람이 직접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 통계 맨날 낸다고 맨날 전화 돌려서 뭐돈 주고 기관들이 또 하나 하나요. 그렇죠? 이거잖아요. 결국. 설문 좀 참여해 주세요. 전화. 그때 특정한 그룹 기반으로도 하고 하잖아요. 평양별로도 하고 다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수집이 되고 나면 우리는 뭐 한다고요? 저장하면 되잖아요. 저장. 뭘로? ATD, FS 기반으로 파일 플레이스 저장을 하드비나 이런 데 저장해요. 얘를 배치 형태로 하던 실시간 형태로 하던 처리하겠죠. 이게 처리된 애를 뭐 하면 돼요? 실제 처리됐으니까 우리 있는 데이터가 무엇인지 뭘 하면 돼요? 분석을 해야겠죠. 그래 무슨 데이터가 있는지 알 거잖아요. 어떻게 분석하면 될까? 저저번 주에 했던 인공지능의 분석 기법을 여기다 넣어야죠. 뭐 있었죠? 기억이 안 나서 KM인지 이런 것도 할 수 있고요. 일단 데이터 분석에는 사실 얘가 먼저 나오고 걔가 나왔어야 더 맞는데 데이터 분석에는 우리가 보통 배깅, 부스팅, 랜덤 포레스트라는 걸 통해서 해요. 이 세 가지를 통틀어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앙상블 기법이라고 해요. 배깅은 데이터의 일부 데이터를 샘플링하는 거예요. 여러 데이터들 우리가 학습 데이터가 있으면 클러스터로 분류하고
분류한 애들 중에 샘플링을 하고, 샘플링한 데이터를 기준으로 파이널 모델을 만들어야겠죠. 최종값을 이렇게 해주는 거 우리가 배깅이라고 하고, 샘플링. 이렇게 하고 나니까 위크드 클러스터, 그러니까 분류가 좀 잘못된 애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 분류가 잘못된 애들한테 가중치를 줘서 데이터를 고정해서 분석하는 걸 부스팅이라고 해요. 그래서 위크드 클러스터링, 클래시피케이션 돼 있는 애들, 분석된 애들, 분류된 애들에다가 가중치를 주고 위크에다가 가중치를 부여하고 얘를 파이널 데이터로 사용하는 거죠. 이렇게 된 애를 다시 다음 위크에다가 전달해서 좀 더 고정치 높여가는 과정. 왜냐면 얘들은 다 위크니까. 분석이 좀 분류할 때 사용하기 좀 어려울 만한 샘플링 데이터니까.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부스팅이라고 하고요. 랜덤 포레스트는 이 백인을 수처럼 서브셋으로 만들어서 1, SB, 2, 2, 다양한 서브셋을 만들어서 진짜 수처럼, 트리처럼 만들어주는 걸 랜덤 포레스트라고 해요. 주요기능 서브셋밖에 없어요. 백인 기반의 서브셋 기반으로 트리를 구성하는 걸 랜덤 포레스트라고 해요. 이렇게 해서 분석을 하고 분석된 것 중에 바로 표현을 할 수도 있고 이걸 이제 가시화해서 보여줄 수도 있고 중간에 평가를 할 수도 있죠. 사장님 이때 평가는 저번에 인공지능 평가의 그 평가죠. 동일도 제한율, 레퍼런스 스코어 뭐 이런 애들을 통해서 평가도 하고 분석된 데이터. 그럼 표현된 걸 최종으로 할 수도 있고 평가의 위치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 절차에 불이가 없지는 않았어요. 넣어도 상관없고요. 이렇게 처리하는 걸 우리가 빅데이터에 대한 처리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데이터의 처리 과정.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그 AI 부분에서 흘러왔는데 이게 하나 없나요? 그렇지는 않죠. 학습 데이터 어떻게 사용하느냐 문제인데, 인공지능이 학습하려면 데이터가 작으면 학습이 안 돼요. 결국 빅데이터에서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게 가장 중요하죠. 빅데이터에서 필요한 애들을 피처, 특징으로 뽑아내고, 그 특징 기반으로 그 로그에서 그 용어들을 뽑아낸 거를 학습시키는 거죠. 그렇게 보시는 게 더 맞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그 방대한 빅데이터는 그냥 일단 이 베이스로 저장을 해놓고, 거기서 이제 학습 데이터를 뽑아내고 학습시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가 부족해요. 그래서 백프로파게이션을 하는 거잖아요. 역전파를 계속 통해서 학습을 시키는 거죠. 인공지능은 데이터가 많을수록 정밀도가 높아가요. 특정 데이터만 많아지면 또 문제가 되니 저건 기억나시죠? 그래서 뭐 드롭다운도 하고, 그쵸? 고정도 하고, 그것만 갖고 안 되니 뭐 전문 도메인은 따로 만들어서 지식 종류도 하고, 막 이런 것들이 이제 발전해 가는 거죠. 그렇게 하는 애들마다 다 개별 도메인이다 보니 그래서 어떻게 그런 인공지능끼리 연결하자는 게 일반 인공지능이라는 용어가 나왔다는 얘기를 봤었어요. 요즘에 최근에 좀 요즘 많이 화두가 되는 게 MCP잖아요. 모델 컨텍스트 프로토콜이라고 해서 들어보셨나요? MCP 얘기 굉장히 많이 나오고 사업으로 인공지능 사업으로 이렇게 뜨고 이러고 있는데 들어보셨나요? 시험 문제도 몇 번 나왔어요. 모델 컨텍스트 프로토콜이라는 건 뭐냐면 인공지능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만드냐면 여러 가지 에이전트, 별도의 기능을 동작하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어요. 어떤 에이전트는 이미지를 잘 만들어줘요. 어떤 에이전트는 PPT 문서를 잘 만들어줘요. 어떤 에이전트는 나의 디렉토리를 잘 정리해줘요. 그런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잖아요. 어떤 애들은 음악을 만들어줘요. 그렇죠? 그런 아이들을 GPT나 이런 애들이 일부 기능으로 서브 기능으로 그 GPT에 다 해주잖아요. 근데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 거기도 여러 가지 에이전트 기능들을 연결해 놓은 건데 인공지능 GPT들이 너무 많아. 그리고 특정 GPT는 이런 애들 기능이 없어. 근데 이런 에이전트들은 계속 만들어질 예정이야. 그러면 인공지능 GPT 입장에서는
이 에이전트들로부터 특정한 행위들이나 값을 물어보고 받아와서 내가 그걸 활용해서 다시 프롬프트로 답을 주면 얘가 다 해먹을 수 있잖아요. 그 중개해주는 프로토콜 만드는 인터페이스를 만드는 걸 MCP라고 하는 거예요. 모델 컨테스트 프로토콜. 그래서 우리가 어댑터처럼 하나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런 그냥 하나 만들어 놓으면 여러 가지 뭐 클로드가 됐든 뭐 커서가 됐든 챗GPT가 됐든 제미나이가 됐든 등등등이 있죠. 다양한 에이전트들 또는 에이전트와 에이전트끼리 통신하는 A2A 기반 데이터들을 얘들한테 물어보고 얘들도 얘 표준으로 만들어진 인터페이스 얘가 이렇게 물어보면 내가 이렇게 답변 줄게라는 규칙을 미리 만들어 놓으면 이 규칙 기반으로 얘가 뭘 물어보면 얘한테 얘들은 얘들과 소통하면서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해서 얘가 얘들한테 정해진 포맷으로 전달해주는 이거를 MCP라고 한다. 라고 보시면 될 거야. 이런 것도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냥 뭐 간단하게 그냥 멀티탭 같은 느낌이죠. 멀티탭보다는 뭐 허브 같은 느낌. 다중 허브 같은, 멀티 허브 같은 느낌. 이게 지금 굉장히 인공지능 쪽으로 요즘에 계속 이야기 나오고 있는. 특히 클로드가 이런 단순 프롬프트에 대한 텍스트 반환밖에 못했거든요. GPT나 이래들은 다 그걸 하고 있는데 클로드는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갑자기 클로드나 이런 데서 MCP라 걸 만들어냈어요. 얘를 통해서 에이전트 다 연결해서 쓸 수 있게. 이게 되면 무슨 어떤 게 생기냐면 새로운 생태계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핸드폰 나온 다음에 뭐 나왔어요? 얘 버전 늘어나면서 얘네 생태계가 구성되고 이거 기반으로 이 플랫폼 기반으로 앱들이 미친 듯이 쏟아져 나왔잖아요. 기능들이. 똑같은 거예요. 이 MCP가 있으면 앱을 미친 듯이 만들어내도 이거에다 다 붙일 수 있는 거죠. 또 MCP 플랫폼 먹는 쪽이 또 마찬가지 이런 안드로이드나 삼성에서 아니, 구글의 안드로이드나 애플의 그렇죠? 앱 환경을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부터. 그래서 지금 요즘에 화두가 되고 있고 국가에서도 이런 좀 밀고 있어야 돼요. 그 지식정보 미아나 이런 거 하겠다나 하고 있다. 그렇죠? 이런 것도 알면 이제 또 좋죠. 해볼 만한 이런 것들이 발전하고 있더라. 아니 여기 이런 것들을 하시는 게 어쨌든 빅데이터 분석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데이터에 빅이 붙었잖아요. 그럼 이 빅데이터는 무엇인지 정확하게 우리가 개념적으로 이런 거에요 많이 모여있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빅데이터를 실제로 정의할 수 있는 속성들은 뭐가 있냐는 그 데이터라는 애는 스몰 데이터, 빅데이터, 다크 데이터, 스마트 데이터 등등등등 특성 애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게 뭐예요? 용어에 대한 정확한 정의죠. 그러면 우리가 각각의 용어에 대한 정의를 알 필요가 있다. 여기는 공공 데이터도 있고. 그러니까 가장 처음에 나오는 빅데이터, 우리 제일 많이 들어본 거. 얘는 뭘까요? 얘를 그럼 특징을 정의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뭐지? 네, 데이터. 분집하고 특징 하나 얘기하기 좀 그렇죠. 우리 집단 지성을 이용해서 서로 하나씩 얘기해 볼 수 있다. 빅데이터의 특징. 특징이요. 분집화 외에 아무도 없나요? RDB를 처리할 수 있다고요? RDB에서 빅데이터를 너무 많은데 네. 그냥 처리할 수 없어서 SQL가 음? 왜 스케일이? 그걸 용어로 만들어 보세요.
지금 특징이라고 했으니까 용어가 나와야 되는데 설명 말고. 일단 빅데이터니까 어때야지 빅데이터인 거예요? 특징. 일단 그렇죠. 커야죠. 커야 된다 이렇게 쓰기 좀 애매하잖아요. 그럼 좋은 용어는 뭐 써요? 규모, 볼륨 이런 게 중요해요. 그다음 또 뭐 있어요? 데이터 다양하잖아요. 다양한 데이터 몰려 있고 또 이거 왜 쓴다고 했어요? 아까 잠깐 얘기했잖아요. RDB보다 뭐가 빨라서? 빨리 뭐 하고 싶어서? 검색, 그쵸? 속도가 중요한 애잖아요. 그런 애 특징을 갖고 있는 이런 그 속성을 끄집어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빅데이터라고 하면 제일 먼저 말하는 게 3V예요. 아까 말했던 규다수, 규모, 다양성, 규모가 볼륨이잖아요. 그다음에 다양성을 베리어티라고 하잖아요. 속- 맞네? 벨로시티가 아마 속도일 거예요. 그럼 3V. 이 3V는 제일 미안하게도 이제 4V, 7V까지 있어요. 규다속 증가시변. 규다속, 규다속 증가시변이었던 거. 규다속 증가시 7개. 이런 특징들을 갖고 있는 걸 우리가 빅데이터라고 해요. 진실성, 뭐 가치, 밸류 있잖아요. 이런 애들도 다 빅데이터의 속성인데, 그러니까 베이스는 규다속 3V다. 빅데이터 나오면 규자속을 무조건 적지 않으면 어버버하게 설명하게 돼요. 그런 건지 아시겠죠? 이런 걸 빅데이터라고 하고요. 스몰 데이터는 뭘까요? 크니까. 빅데이터였으면. 스몰 데이터는 얘는 특별한 속성이 있다기보다 스몰 데이터는 특화된 뭐에 특화됐어요? 하면 산업에 특화됐어. 와, 방대하다. 스몰인데. 스몰 데이터는 개인이 생산할 수 있을 정도의 소규모 데이터를 한 개인이 생산하는 소규모 데이터 스몰 데이터거든. 당연히 퍼스널리티 하겠죠. 개인주의적이고. 프라이빗한 데이터예요. 그 다음에 스몰 비 스, 스마트 데이터. 뭘까 스마트 데이터일까요? 스마트 데이터. 저만 즐거워요? 자동화,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면 스마트 데이터. 빅데이터는 자동화에 못 써요? 스마트 데이터는 빅데이터는 정제되어 있지 않잖아요.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고, 그렇죠? 분석은 한 거죠. 이 처리 과정에서 분석은 되어 있지만, 특정한 뭐 키워드나 산업에 특화되어 있지 않은 데이터인 거죠. 그냥 많이 모여있는 데이터. 그거를 분석을 통해서 정제한 데이터, 이런 거를 스마트 데이터라고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성, 행동성, 민첩성, 이 세 가지의 키워드. 얘는 3A를 갖고 있는 거죠. 3A. 어클레이터, 액셔너블, 에자일, 세 가지. 이거를 스마트 데이터라고 해요. 그러면 다크 데이터는 다크 하던 숨어져 있는 어디에 숨어져 있는 하시마에 혼자 놓기 전
왜 그 암호계 데이터 이렇게 안 하시고 범죄에 사용되는 데이터. 그걸 많이 나눴을 때, 맛있는 그렇죠. 맞아요. 정확하게 잘 기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맞아요. 다크하면 보통 이제 범죄 이런 쪽으로 빠지시는데 데이터의 다크는 아직 정제되어 있지 않은 금광 같은 데이터. 즉 기업의 내부에 아직 데이터들은 공개되어 있지 않잖아요. 특히 의료 데이터 이런 것들은 공유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잖아요. 그 데이터들이 엄청나게 방대하고 그게 실제로 이런 학습에 활용되면 굉장히 많은 새로운 산업이나 시너지가 발생할 수 있는 데이터들인데 활용을 못하고 있는 애들. 그런 데이터를 우리가 다크 데이터라고 합니다. 기업이나 프라이빗한 데이터에 활용하고 있는 잠재되어 있는 데이터. 그걸 활용하는 쪽은 바로 데이터 안 거죠. 활용이 되면 이미 다크가 근데 그걸 활용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다크 데이터가 되는 거죠. 의료는 의료계에서 자기들끼리 자기 병원 안에서 쓰겠죠. 근데 사실 이거는 이제 이런 데이터 관점으로는 개방성 기준으로 모두가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결국 내부 데이터니까. 그건 의미가 없고. 내부에서만 사용하는 건 자기들끼리 쓰는 거니까 우리가 이 데이터라는 큰 카테고리로 사용하기는 애매한 거죠. 그런 모든 데이터 우리의 입장에서 다 다크 데이터. 왜냐하면 이 모든 거의 베이스는 또 앞으로는 웹의 그 집단지성이나 이런 것들로부터 오는 거잖아요. 학습에 대해 데이터 주권 이런 데로부터 오는 거죠. 이런 데이터 기반으로 다양한 처리를 수행하는 거, 이게 빅데이터에 대한 처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외에 나머지 상세한 내용은 이제 뭐 공공 데이터는 아시죠? 뭐 그냥 공공기관이 사용하고 있는 표준화된 데이터, 그 민관이 동동을 쓸 수 있도록 URI 기반으로 표준화되어 있는 데이터를 우리가 공공 데이터라고 하죠. 그리고 외에 나머지는 교환을 보면서 진행을